예, 계속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조직을 관리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 조직 구성원인 학생들에게 동기부여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선생님들 바로 인사 부분을 지금 다 한 거예요. 주어진 학생들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계획을 수행하고 계획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지도수통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그 통제하기 위한 기법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기획하면은 기획이라는 용어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책에 따라서는 이거를 기획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플랜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선 조직, 직계 조직, 참모 조직, 마용료 조직 이런 용어들처럼 일본의 영향을 받을 때는 기획, 요즘에 와서는 계획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플래닝을 기획이라고 얘기하고 계획을 플랜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용어에 집착하시기보다는 그런 그 다뤄진 맥락을 이해를 하고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시면 그걸로 충분하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계획을 수립하는 그 액션이에요. 계획을 수립하는. 그래서 기획을 계획 수립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밟느냐? 그럼 계획이라는 게 뭐냐?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결국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들은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설정하고 실행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이게 전형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을 밟아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따지지는 않지만 이런 단계를 별로 따지지 않지만 이러한 흐름화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세워야 될 계획안에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교과목 선생님으로서 수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임으로서 학급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셔야 돼요. 그래서 기획이라는 요인은 언뜻 보면 마치 그 추상적이고 저기 고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밑에 땅바닥에 계획들이 모아져서 올라가야지 학교 계획이 되는 거고요. 수업 계획서, 학급 운영 계획서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학교 운영 계획서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뭔가를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지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왜 세우냐 이거죠. 무슨 의미가 있길래 세우느냐? 교육정책, 수행, 교육행정의 안정화, 효율화, 타당성 제고, 합리적 자원 배분, 교육개혁, 변화 촉진 역할, 합리적 통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익히 배운 말로 얘기하면 효율성, 효과성, 안정성을 높인다. 이게 교육의 목표의 성과였지 않습니까? 교육의 효율성, 효과성, 안전성,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매력성까지를 높이는 거였지 않습니까? 딱 그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라고요. 말을 좀 바꿔보면 안정화, 안정성, 효율성, 타당성, 합리적 자원 배분, 효과성, 교육개혁, 변화 촉진의 역할, 합리적 통제, 바로 효과성이죠. 이런 요소들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획이라는 거는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 예측 정보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계획은 올해도 작년과 별 차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 그러면 개학이 연기되기도 합니다. 이 미래 예측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런 미래의 정보를 담기에는 정보나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다음에 전제 설정의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또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일 수 있다면 더욱 더 정교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업 계획서, 학급 운영 계획서 주고 언제까지 내라고 하십니까? 한 2주 만에 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하라고. 그다음에 정치사회적 압력을 받기도 하고 목표의 계량화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수업 목표를 계량화해서 몇 프로 달성했다라고 계량화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개인의 창의성을 위축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들은 안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틀에 박힌 계획을 수행하게 만든 틀에 박힌 업무를 수행하게 만든다는 한계점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계획이라는 것들은 당연히 민주성, 타당성, 경제성, 과학성, 중립성이라는 그냥 흔한 얘기예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방법 면에서는 종합성, 구체성, 안전성, 신축성, 개수성이라는 당연한 얘기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 갖고 있어야 되는 원리가 뭐냐? 생각나시는 데 쓰면 되죠. 그냥 민주성, 합법성, 공공성, 목적 달성에 따른 효율성, 대충 그런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여기 안 나와 있어도. 그래서 원리를 아실 필요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왜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대한 것들은 이해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되는 계획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객관식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기획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다루고 있어요. 교육에 대한 수요를 측정하기 위한 해야지 교육 기획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내용들은 다 누구에 관련된 거냐? 교육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학교 현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듣고 끝내십시오. 계획을 6년 이상의 계획을 장기, 3에서 5년을 중기, 단기를 3년 이내의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상 학교는 1년 단위 계획밖에 안 세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준은 전략기획,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이런 것들. 행정적 기획을 한다, 이런 것들은 교육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주체 국가 교육, 2015 개정교육과정을 국가에서 만들면 그게 지역 교육감에게 내려오고 교육감을 통해서 학교에 내려오고 학교에서는 거기에 걸맞게 교육기획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상세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받아다가 거기다가 학교의 의사를 더 집어넣는 정도가 학교의 교육기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위는 부분 종합교육기획을 하는 걸로 나누는데 다 이건 교육부 얘기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획의 중점이 교육정책을 중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교육부에서 할 일이죠. 교육활동 방향 지침을 제공하고 교육부에서 할 일이에요. 조직 구성원 노력, 입직 중심 있고 인력 재정, 효율적 이용, 이거는 기획이면 어디에든 적용되는 거죠. 사전 조정, 사후평가, 통제 기준이 된다? 어디서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획 세운 거 나중에 가서 선생님의 성과를 볼 때 그 계획 대비 맞춰봅니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은 생각보다는 만만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교육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를 접근하는데 사회수요 접근법, 인력수요 접근법, 수익률 접근법, 국제비교 접근법으로 나눠서 살펴봐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설명을 드린다면 사회수요 접근법은 무슨 과를 전공하고 싶다라는 자신의 전공들을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국문과에는 정원이 몇 명이겠다, 이런 걸 정할 수가 있어요. 사회수를 다 모아보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들은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에 맞춰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사회 수요에 의한 접근법을 하는 거고요. 장점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죠. 즉 원하는 교육을 다 받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장점이지 않겠습니까? 대신 단점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이 수급이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책 결정하는데 어려워요. 인력 수급의 조절이 어렵다라는 게 한계점으로 작동을 합니다. 반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법조인이 몇 명이 필요하고 의사는 몇 명이 필요하고 교사는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인원을 정해서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그러면 과의 결정을 사회 수요에 맞춰서 그냥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대를 누구나가 다 늘려서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의대에 대한 정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를 넘는 인력을 갖게 되면 그 분야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회에 대한 그러한 필요한 인력들을 위해서 이 전공을 결정하는 것이 인력수요 접근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장점은 사회경제적 목적을 충족을 하고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서 사회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거예요. 단점은 의사 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의사 되는 문은 좁지 않습니까? 사회 수요, 인력 수요의 차이로 인해서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죠. 학교 교육과 경제 현장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 수요와 인력 수요 접근법이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인원수를 통제하는 개념이 된다라면 수요인력 접근법은 그걸 시장에 맡기자 이거예요. 시장에서 도움되는 교육은 늘어날 거고 도움이 안 되는 교육은 줄어들 테니 그 수익성을 높은 교육은 추가로 더 제공을 하고 수익성이 낮은 교육은 줄여나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수익률 접근법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해서 한다라면 자, 그럼 수익률을 낸다 그러면 투입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이에요. 인풋은 교육비 및 기회비용 정해져 있죠. 거의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성과는 뭡니까? 그 사람의 연봉의 누계, 가치의 누계가 되니까 이거는 불확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 졸업자가 내 성과하면 대학교 졸업해서 받은 연봉의 합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낼 수 있는 아웃풋이라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낼 수 있는 연봉의 합계가 될 거니까 예상치가 될 수밖에 없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초등학교에 수익률을 내봤어요. 투입 대비 산출을 내봤더니 낮더라. 중학교에 투입 대비 산출을 내봤더니 초등학교보다 높더라. 그러면 초등학교는 줄여나가고 중학교는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경우는 대학 교육이죠. 대학 교육을 늘려나갈 건가 줄여나갈 건가 라는 걸 결정할 때는 투입 대비 산출, 사회가 대학 대졸자의 취업을 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교육이 왕창 늘어났죠. 그래서 교육 투입 대비 산출 효과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은 교육은 추가로 제공을 하고 수익률이 낮은 교육은 점차 줄여나가자.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라는 면에서 경제적 면에서 정교하고 현실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미래 수익률이 가변적인 경우에는 계획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졸자의 아웃풋과 고졸자의 아웃풋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 이거죠. 인풋은 알겠는데 누구나가 다 대졸을 시켰더니 뭡니까? 고등논팽이들이 잔뜩 양산이 되잖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노는 사람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졸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학력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수익률 접근법이고요. 그런 거 말고도 교육부에서는 우리나라 자체만으로 볼 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나라의 통계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GDP 대비 OECD 20개국의 GDP 대비 교육비 투자액이 얼마인지를 측정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 통해서 우리가 교육에 대해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덜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비교를 많이 합니다. 장점은 각 나라의 OECD에 집계된 그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과정이 단순하고 계획 수립이 용이하죠.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통계 나온 대로 해서 예산, 그 GDP 대비 예산이 어디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예측과 처치가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다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대신 단점이 뭡니까? 효과의 일반화가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달라요. 우리나라와 또 핀란드하고가 또 여건이 달라요. 교육에 대한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 비교하는 것들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전통과 문화 배경이 상이하고 시차, 변화 조건의 차이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그 공식적 교육비만 생각한다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작아요. 하지만 사교육비를 포함했을 때는 교육비의 부담이 엄청나게 크죠. 즉 국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포함을 해야 될 거고, 그러한 사교육비 통계가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게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법이 있다라는 정도를 듣고 이제 이걸로 끝내십시오. 이거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육부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학교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거는 수행을 하시는데, 그 수행하는 방식은 바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시죠. 대부분의 업무는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하고 그 결정을 집행하는 게 업무 수행이라고 보시면 별로 안 다릅니다. 즉 의사결정은 문제 해결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고요. 바로 계획과정도 의사결정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 과정과 동일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를 파악하고 자료 수집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근거를 설정하고 계획을 행동 계획과 전략을 개발하고 행동을 실행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게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4가지 큰 관점이 있어요. 호이와 터터가 얘기를 한 관점인데요. 최적해를, 정답을 도출해야 할 수 있는 해는 합리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합리적 관점이 항상 정답입니까? 아닐 수가 있죠. 누군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는 참여를 시켜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때로는 둘 간의 타협을 통해서 주고받는 형태의 타협에 의한 정치적 관점 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는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다 보니 우연에 의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있는 우연적 관점에 의한 의사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합리적 관점이라는 것들은 정답을 찾아 나가는 거니까 목표 달성 극대화가 되겠고요. 주로 관료제, 중앙집권자 조직에서는 이런 합리적 관점을 추구를 하죠. 규범적인 원론적인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참여적 관점에 의해서는 합의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된다, 아니면 누군가를 선발해서 추천을 해야 된다 이랬을 때는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합의를 시키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합의와 선택이 이루어지는 게 참여적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 관점의 경우는 협상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로 본다면 수업 계획서를 작성한다든가 학급 운영 계획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합리적 관점 하에서 작성을 주로 하게 되죠. 정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반면 그래서 경시대회 추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참여적인 관점 하에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술을 잘하는 애가 반에서 3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합의를 통해서 누가 나갈 건지를 토의를 하고 참여해서 의견 제시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참여적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반면 정치적 관점이라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 반한테 떨어진 우리 반과 옆 반에게 공동으로 떨어진 게 운동장과 화장실 청소를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타협을 하는 거죠. 1학기는 우리가 운동장 할게요. 2학기는 선생님네 반에서 운동장을 맡아주세요. 대신 화장실을 현재는 맡아주세요. 이런 대신 2학기 때는 바꿉시다. 이런 것들이 타협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죠. 우연적 관점에 있어서는 목표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는 그런 관점들이 있어요. 학업성취 극대화, 전인교육 달성 이런 것들이 바로 우연적 관점하에서의 그 달성해야 될 목표들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의사결정의 4가지 관점을 잘 대응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제가 주어지면 그 과제가 과연 어느 관점하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냐를 접근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정치적 관점에서 그냥 타협하고 대신 바꿉시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될 일을 이거를 합리적 관점에서 해결하겠다 그러면 누가 더 최적인지를 따지는 것들은 시간 낭비가 되는 수가 있는 거죠. 반면 합리적 관점에 최적해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참여적 관점으로 그냥 정치적 관점으로 타협하고 말하면 이도저도 아닌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면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를 잘 판단을 하셔야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러한 의사결정의 4가지 관점을 구현하는 의사결정의 모형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모형을 구성할 수 있죠. 합리적 관점일 경우에는 당연히 이 합리적 관점일 때는 이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을 채택할 수밖에 없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 합리적 모형의 경우는 전형적으로는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고요. 최적 대안에 대해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인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적해를 도출하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모형은 다수의 인원이 불만이 없는 안이라면 그걸 채택을 하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최적해를 하면 누군가가 굉장히 큰 심한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난파선에서 누군가가 생명을 바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어느 누구도 불만이 없는 안을 택하는 것이고 참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만족할 만한 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학교 현장에서 가서 보면 정보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내렸던 게 어떤 식으로 내렸나를 찾아볼 수밖에 없고 찾아봤던 내용을 봤더니 이건 이렇게 결정했구나. 여기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런 거를 더하면 조금 더 나은 결정이 되겠는데? 라는 것들은 바로 점중적 접근하는 겁니다. 즉 대안이 별로 없다 보니 기존보다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거라면 채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점중적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혼합 모형의 경우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모형을 적용하는 형태의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정답이 있는 문제. 정답이 있는 문제니까 정답의 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다음에 장기 전략을 추구하는 부분은 합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학급 운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거나 기본 룰을 결정한다. 이런 것들은 최적해를 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리적 모형을 따르게 되고요. 정답이 없어요. 내지민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좀 시간이 아까운 그런 문제들이에요. 세부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대안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런 경우에는 전년보다 나아진 거라면 받아들이는 점중형 모형을 결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형을 에치오니가 혼합 모형으로 제시를 했죠. 최적화 모형의 경우는 합리적 모형과 점중 모형을 결합해서 쓰는 거고 만족화 모형과 점중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즉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주어진 목표에 맞는 모형을 택하는 겁니다. 즉 합리적 관점이면 합리적 모형, 참여적 관점이면 만족화 모형, 정치적 관점이면 타협 모형, 우연적 관점이면 쓰레기통 모형을 채택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초합리성을 추구하는 모형이 바로 최적화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이 됐든 그 기업이 됐든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것들은 연합 모형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회사 모형이라고 회사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회사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서 정보를 탐색을 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결정이 되면 탐색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형태. 이게 바로 연합 모형이고, 이게 지금 각급 학교에서도 점차 도입되고 있는 추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괜히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의 인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인구가 감소해요. 즉 사망률 대비 출생률이 못한 경우가 흔하죠. 인구가 그래서 정체가 돼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점차 줄어들어 나가는 나라들이 있어서 선진국들은 그 인구 감소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이제 조만간 그런 게 닥치죠. 그래서 각국에서 프랑스 장관한테 쫓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인구 증가에 성공하셨어요? 라는 자문을 굉장히 많이 구합니다. 그러면 프랑스 장관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저희도 그 원인을 모릅니다. 우리는 오만 것을 다 해봤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인구가 증가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취했던 전략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줬는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라는 거죠. 우연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저것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해봤더니 그럼 우연히 풀리더라. 이게 바로 쓰레기통 모형이고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예요. 거의 교육 관련된 문제의 대부분은 이런 쓰레기통 모형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입 문제죠. 대입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정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다양한 선택 기회가 있으면서 참여자가 계속 교육부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해보고 있지만 답이 안 나오는 문제죠.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형들이 있습니다. 즉 선생님 입장에서는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이런 접근법을 달리 접근을 하셔야 되고 거기 그 접근법에 걸맞는 모형을 택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의사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형에 따라서 모형이 있다라면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그 참여 수준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주어지는 의사결정의 경우는 단독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단독 결정할 때는 자기가 정보가 부족해서 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선생님이 혼자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 유형이 있어요. 반면 자문을 받은 다음에 컨설팅을 언론 컨설팅에 그룹이고 컨설팅을 자문을 받은 이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자문의 방식 안에서도 보면 학생 개인의 자문을 다른 선생님 한 명의 개별 자문을 받은 후에 선생님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여러 명의 자문을 받은 집단으로 된 회의를 통해서 집단 자문을 받은 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또한 집단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폭위에서의 징계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형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선생님 입장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거냐 아니냐의 부분, 그다음에 모든 그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참여시킬 건가 말 건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즉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굳이 안 시켜도 누가 문제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번 결정하는 거죠.
청소 당번 결정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1분단 교실 내부, 2분단 운동장, 3분단 화장실. 대신 다음 달에는 로테이션 돈다? 달 단위로 로테이션 돌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불만 가질 게 없잖아요. 그런 사안을 갖다가 자, 우리가 청소 업무를 어떻게 나눌 건지 한번 토의를 해보자라고 접근하면 정말 시간은 많이 들어갔는데 결과물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수용 영역 안, 중요하지 않은 문제의 경우는 참여를 시키는 게 적절하지도 않고 전문성을 발휘할 것도 없죠. 그런 경우는 그냥 참여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결정하고 대신 로테이션 돌리면 돼요. 이런 참여시키는 게 의미가 없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의사결정이 있는가 하면 참여를 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대입 진학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선생님이 결정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학생을 참여시키는 게 적절하고 학생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거예요. 학생이 나름 전문성을 갖고 있죠. 왜? 내가 뭘 가고 싶은지 고민을 더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참여를 시켜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적절할 수도 하면서 전문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데 전문성은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제한적인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해관계가 있는데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참여를 시켜가지고 문제를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서 참여를 시키는 게 좋은 거고요. 제한적으로. 반면 이해관계가는 없지만 그쪽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라도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갈등 상황일 때는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참여 수준을 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욱더 정교하게 만든 게 호의와 타터의 참여적 의사결정 모델로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방식은 이해관계, 즉 학생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참여를 시키라는 겁니다. 애지간하면. 학생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참여를 시키라는 거예요. 애지간하면. 반면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 지식이 없다 그러면 배제하라는 거예요. 다만 서로가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보면 당연히 참여를 절대적으로 시키고, 반면 갈등 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배제하는 형태가 맞다라는 거죠. 즉 학생의 이해관계가 있고 전문 지식도 갖고 있는 대입진학 문제다. 그러면 당연히 참여를 시켜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학생의 전문 지식은 없고 이해관계만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럼 징계에 있어서 학생이 전문 지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상황이면 청문하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함을 가끔 시키는 거고요. 매번 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한적인 상황에 있어서 최종 결정일 때는 배제를 해야 되죠. 논의 과정에서는 참여를 시키고 때 최종 결정에서는 배제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바로 이해관계는 이때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학교폭력의 옆에 관찰자로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이해관계는 없죠. 이해관계는 없지만 전문 지식은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폭력 상황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전문 지식을 위해서 내용을 들어보기 위해서 참여를 시키고요. 마찬가지로 최종 의사결정에서는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참여를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 청소 분당 결정이다. 그러면 확실히 배제하고 그냥 로테이션 돌린다라고 결정해버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용 영역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 상황이 민주적인 경우가 있고 갈등 상황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적 상황이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항상 광범위하게 참여를 시켜서 의사결정에 집단 합의나 다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때 교사의 역할은 통합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되죠. 반면 갈등 상황이면 관여는 항상 돼 있지만 제한적인 참여를 시킬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는 내용물을 충분히 들어보게 하고 논의되는 내용을 들어보게 하고 결정하게 하면서 교사는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자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관련성의 한계가 있는 거죠. 바로 개인적 이해관계가 관련성의 한계가 있는 경우는 당사자인 경우죠. 그러면 제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자문을 얻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것들을 묻는 형태가 되겠죠. 전문성의 한계가 있다. 즉, 잘 알지 못하는데 이해관계는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제한적인 참여를 시키고 교사의 역할은 개별 자문을 받는 역할을 그 참여의 당사자는 개별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용 영역 아니면 배제를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를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가 바로 이 구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의사결정의 결과로 갈등이 나타나요. 의사소통이 잘 안 돼도 갈등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갈등은 의사결정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의사결정의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은 느끼거든요. 이게 잘됐다라는 불만 요소를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내 갈등은 항상 발생을 합니다. 담임선생님 입장에서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의 갈등, 그 상황 적응형 갈등 관리에 있어서는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토마스의 상황 적응 갈등 논리는 바로 협력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신의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수용으로 나눠서 살펴보시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것들은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나누는 게 바람직하냐? 즉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사안이면 이렇게 협력형과 경쟁형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원인 제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의 세포를 제거를 해서 수술을 해버리면 다 해결이 된다. 그러면 원인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협력형이나 경쟁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반대로 암이 너무 퍼져서 이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해결이 아니라 해소를 시켜주겠죠. 아픈 거를 해소시켜야 되는 상황이면 타협형이나 수용형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이제는 이제 암의 말기가 와서 더 이상 원인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런 때는 굳이 그걸 수술을 해서 상처를 더 덧나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형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원인 제거가 가능한 상황을 나눠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는 문제가 쉽죠. 윈윈 전략을 그대로 하면 돼요. 통합적인 해결책만을 도출을 해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면 윈윈 전략을 하면 되는데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수업이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수업을 하도록 돼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너희들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조용히만 있어. 바로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희생을 강조하는 경쟁형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인기가 없는 조치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공부를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인기 없는 조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학업 성취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 성장에는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 때는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니까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게 바로 원인 제거하는 형태의 의사결정이 되겠고요. 반면 어느 누구가 잘못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 누군가의 희생을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타협을 하는 거죠. 절충안을 탐색하는 거예요. 즉 이런 겁니다. 그래, 예를 들자면 이번에 네가 미술대회에 나갔으니 다음번엔 대신 못 나간 얘를 주기로 하자. 라면 타협이 되겠죠. 절충안을 탐색하는. 복잡한 문제, 일시적인 해설책이고 서로의 주장이 대치되는 거죠. 미술 잘 그리는 애 둘이 있는데 그 둘 다 경시대회를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 명만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 누구에게 우선권을 주고 대신 다음 사람은 다음 기회에 우선권을 주는 형태로 절충안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타협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용형은 상대방의 갈등 해소 노력을 하는 거죠. 설득을 잘하는 거죠. 왜 얘가 나가야 되는지를 설득을 잘하고 일단 잘하는 애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수용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경시대 같으면 가장 공부 잘하는 애, 수학을 잘하는 애를 내보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수학이 떨어지는 애들에게는 설득을 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고 조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형태가 수용시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회피형의 경우는 갈등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학생들 간에 서로 기분 나빠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시시콜콜에 나서서 왜 안 친하냐라고 따지게 되면 더욱더 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죠. 그래서 그런 단순한 문제의 경우는 알았어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요거를 하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교 폭력은 회피하시면 큰일 납니다. 적극 개입해서 원인 제거를 어떠한 형태든 하셔야 돼요. 협력형이든 경쟁형이든 원인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이 더 커져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학교 폭력이 다루기가 껄끄럽기 때문에 회피하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안 된다. 법률 위반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요까지가 지금 의사결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내용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담임으로서 지도성, 바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수업 계속하겠습니다.